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감가상각부터 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 한번 볼게요. 감가상각은 사용에 의한 소모, 써서 소모되거나 시간이 경과되거나 세월이 지나거나 또는 기술이 변화해서 진부화되거나 진부화됐다는 얘기는 뭐 촌스러워져서 더 이상 뭐 쓸 수가 없다 이런 얘기네요. 이렇게 경제적 효익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측정해서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에 반영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내용 보시면요. 감가상각, 뭐 어려운 표현이죠. 뭐 일상에서 많이 들을 수도 있는데, 이제 차를 사요. 그럼 차량 운반구, 이렇게 차는 1년 쓰고 버리는 게 아니니까 바로 비용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자산으로 이렇게 묶어 놓고요. 현금 주고 샀다 칩시다. 100원. 그럼 이제 이 차를 1년 이상 쓸 거니까, 그리고 계속 회사한테 미래 용역을 계속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계속 갖고 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시간이 지나거나 차를 타고 다니거나 뭐 기술이 발달했거나 이렇게 해서 진보화되거나 그러면 그런 현상을 측정해서 이제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에 반영하려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요 100원짜리를 한 5년 정도 쓸 것 같다. 그럼 나누기 5년 이렇게 해서 한 1년에 한 20원씩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게 바로 감가상각비예요. 비용이야. 20원 이렇게. 그리고 요 자산이 소모됐으니까 이렇게 바로 빼는 게 아니라 바로 빼면 이제 직접 상각인데 바로 빼지 않고 요 자산의 차감 항목을 씁니다. 그게 바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이름이에요. 20원. 그래서 매년 뭐 결산일이 12월 말이라면 12월 31일 날 이 자산이 얼마의 경제적 효익이 감소됐느냐 이걸 측정해서 요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감가상각 방법인 거예요. 그걸 이제 배우려고 하니까 뭐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이렇게 해서 비용 처리하면 이거 비용이니까 이건 손익계산서로 가겠죠.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잡히고 요거는 이 오른쪽에 왜 있냐면 이게 부채도 아니고 자본도 아니고 수익도 아니고요. 자산의 차감 항목이야. 얘를 직접 빼지 않고 저 자산 밑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보고하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하고 거의 비슷하죠. 요거는 재무상태표로 갑니다. 재무상태표. 저 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자, 이 유형자산은 이 차량 운반구는 사용을 하거나 사용이 돼서 소모되거나 시간이 경과되거나 그다음에 기술이 변화에 따라서 진부화되거나 이렇게 경제적 효익이 감소하는데 이런 형상을 측정해서 기업의 재무상태 여기잖아. 재무상태표 그다음에 경영 성과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즉 감가상각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 여기로 보면 이제 요 금액인데 좀 더 자세히 보면 다르지만 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 연수 동안 내용 연수는 쉽게 말하면 몇 년 쓸 것 같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 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각 회계 기간에 배분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감가상각이다. 그리고 감가상각 주된 목적은 원가의 배분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얘기네요. 이렇게 차를 샀는데 뭐 100원짜리 차야. 여기 한 회계연도만 쓰고 마는 게 아니라 한 5년 정도 쓸 것 같아요. 미리 경제적 효익을 계속 줄 것 같아요. 그러면 X1년도, 2년도부터 계속 요 금액을 측정을 해가지고 여기서 비용 한번 만들고 비용 이렇게 하라는 얘기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연도 말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보고가 되냐면 처음에는 차량이 이렇게 취득했을 때 짧게 쓸게요. 차량 운반구 100원 이렇게 보고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연도 말에 측정을 해서 감가상각비를 얼마로 계산할 거냐 이렇게 비용 계산한 것은 손익계산으로 가는 거죠. 여기가 상관없고 재무상태표에 얘 오른쪽에 있잖아. 여기다가 쓰면 좋겠는데 차량이 100이고 그것의 차감 항목이 오른쪽에 있으면 본계상으로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보면 잘 눈에 안 보이잖아. 그래서 요거를 요쪽에 갖다 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20원 이렇게 해서 차감을 시켜요. 이쪽에 있는 자산은 이쪽으로 보냈기 때문에 계정과목을 이리 보냈기 때문에 빼기가 되고 요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뭐 X1년도 말이라면 매년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금액이 생기면 X2년도 말이 되면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 이건 이제 손익계산 상복이니까 그냥 비용 처리하면 되고 요것이 다시 붙어서 이번에는 이제 40원 이렇게 되고 여기가 60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게 되더래요. 그래서 요 표시 형태. 그래서 우리가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할 때 여기가 차량 운반구의 번호가 208번이면 바로 밑에 번호를 써야 되는 거죠. 209번. 그래야 요 자산 밑에서 바로 뺄 거니까. 그게 이제 감가상각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배우고자 하는 거냐면 이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런 얘기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니까. 첫 번째가 감가상각 계산의 요소부터 볼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단어. 감가상각의 주된 목적은 이 취득한 원가를 어떻게 배분할 거냐는 얘기예요. 이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 만큼을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면 이 금액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가 감가상각의 주된 목적이라는 얘기네요. 자, 계산 요소 봅시다.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있고요. 첫 번째가 감가상각 대상 금액, 얼마만큼의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거냐. 그 다음에가 내용연수라는 게 있네요. 첫 번째 감가상각 대상 금액부터 볼게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유형자산의 원가. 자, 요 금액은 좀 더 세분하면 원가. 이게 이제 기업회계, 일반 기업회계 기준의 명칭, 원명칭인데 시험에서는 예전 명칭을 계속 쓰고 있네요. 다른 말로 그냥 취득원가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이게 옛날 명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요 말이나 요 말이나. 사실은 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인데 원가라는 게 있고 또는 취득원가. 그 다음에 잔존가치라는 게 있네요. 잔존가치. 그래서 크게 보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과 내용 연수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요소인데 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 속에는 원가와 또는 취득원가와 잔존가치라는 게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의 원가 또는 원가를 대체하는 다른 금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하는 금액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원가에서 또는 취득원가에서 뭘 빼요? 잔존가치를 빼. 이 금액이 바로 감가상각 대상 금액입니다. 첫 번째 원가부터 볼게요. 원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산의 취득 시점에 지급한 돈. 저 차를 사기 위해서 취득한 시점에 준 돈이야. 100원이면 100원이겠죠. 요 얘기. 제공하거나 부담하는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 예를 들면 100원짜리야. 살 때. 이 차값이 이게 원가 또는 취득원가. 그럼 이제 이 100원을 요거부터 할게요. 내용 연수는 이 자산을 얼마 정도 사용할 것 같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 연수, 자산의 예상 사용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뭐 차를 잘 아껴서 쓰면 평생 쓸 수도 있는데 평생으로 하기 너무 길잖아. 적당하게 우리는 회계학에서는 그렇게 않지만 실무에서는 세법이 딱 정합니다. 내용 연수를 차들은 한 5년 정도에 이렇게 비용 처리하십시오. 이렇게. 그 다음에 자산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생산량. 이게 꼭 연도가 아니라 이건 이게 기간이죠. 몇 년 쓸 것 같냐. 근데 감가상각 방법을 꼭 연도로만 따져서 5년 동안 비용 처리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생산량 비례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계장치를 샀는데 기계를 몇 년 쓸 것 같냐? 그럼 5년이지. 그게 내용 연수인데 감가상각 방법 중에는 연도 말고 총 추정한 생산량, 이 기계장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총 개수, 그리고 실제 올해 만들어진 개수, 이렇게 사용량에 따라서 감가상각비가 달라지도록 하는 방법. 그래서 내용 연수를 반드시 기간으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자산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생산량이나 이와 유사한 단위를 내용 연수라고 합니다. 보통은 내용 연수는 그냥 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예상 기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하지만 총 생산량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단위를 내용 연수라고 한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제 원가고 그다음에 내용 연수는 기간이라고 그랬고 이 잔존가치는 그 내용 연수가 끝나는 시점에 이 자산을 내다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돈. 읽어볼게요. 자산의 내용 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그 자산의 예상 처분 대가에서 예상 처분 비용을 뺀 금액. 그러니까 이제 차를 여기 샀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쓸 것 같냐면 5년 쓸 것 같대. 100원짜리를. 근데 이제 차를 5년 쓰고 여기 5년이 되는 시점에 5년 동안 이제 비용을 다 인식할 텐데 이렇게 할 텐데 5년 됐는데 이 차를 내다 팔면 차가 빵원은 아니잖아. 어떻게 고철값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상 처분 대가 얼마에 팔 수 있을 것 같냐. 그래서 나는 요거를 10원에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11원이라고 할게. 11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를 내다 팔기 위해서
예상되는 처분 비용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1원이 들 것 같다. 그러면 잔존 가치는 10원인 거예요. 그래서 100원짜리 차를 사서 5년 동안 열심히 사업에 쓰고 경제적 효익이 줄어들었으니까 계속 비용으로 이제 처리하는데 비용을 100을 다 할 게 아니라 100에서 5년 있다가 받을 돈, 내다 팔 때 들어가는 돈 해서 요만큼의 잔존 가치가 있으니까 100에서 원가 100에서 잔존 가치 10을 뺀 90원만을 5년 동안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게 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에요. 맞겠죠? 100원을 다 비용 처리하면 안 되잖아. 연도 끝나는 날 5년도에 10원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게 감가상각 계산 요소입니다. 크게 보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과 내용 연수고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조금 쪼개면 원가 또는 취득 원가에서 마지막 연도에 받을 수 있는 돈을 뺀 이게 바로 5년이면 5년 동안의 비용으로 인식해야 될 금액. 이게 감가상각 대상 금액입니다. 개념적인 얘기 했고요. 그럼 이제 감가상각 방법을 보겠습니다. 시험에서는 이제 요 단어하고 감가상각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급수에서는 이제 딱 3가지 정도만 현실에서 딱 2가지만 알면 돼요. 정액법과 정률법만 보시면 돼요. 요 금액 요거를 얼마로 할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뭐 쉽게 하면 나누기 5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정액법 볼게요. 정액법은 매년 동일한 금액을 상각한다는 방법이에요. 정액, 동일한 방법. 첫 번째, 자산의 내용 연수 동안 일정액의 감가상각액 또는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 1년간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렇죠? 감가상각 대상 금액 원가에서 취득 원가 내용 연수가 지나면 받을 수 있는 돈 잔존 가치를 뺍니다. 이게 뭐야? 이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잖아. 요거를 어떻게 나누냐면 내용 연수로 나눠요. 몇 년 쓸 것 같아? 5년. 그럼 나누기 5 또는 곱하기 내용 연수분의 1 이렇게 해도 되죠. 곱하기 내용 연수분의 1이나 나누기 5나 똑같은 얘기니까. 그럼 매년 똑같아지는 거잖아. 그죠? 이게 정액법의 계산 시기예요. 암기하셔야 되겠죠? 1년 동안의 감가상각비에 1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해야 될 금액은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뺀 금액. 이게 바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인 거니까 요거를 내용 연수로 나눠라. 나누기 5, 5년이면 4면 4년이면 4 이렇게. 자, 계산식 보겠습니다. 자, 기계장치 예제 취득 원가는 100만 원인데 잔존 가치가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샀을 때 100만 원을 샀어요. 근데 내용 연수가 끝나는 시점에 받을 수 있는 잔존 가치가 10만 원이야. 그럼 100에서 10을 뺀 90을 나눠야 되겠죠. 자, 추정 내용 연수는 4년입니다. 정액법에 의한 매년 감가상각비 계산하시래요. 그러면 이제 X 1년도에 요 시기에 따라서 취득 원가를 찾습니다.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잔존 가치가 10만 원. 그럼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90만 원이네. 곱하기 내용 연수가 4년이야. 4분의 1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나오는 금액 22만 5천 원이에요. 요거 여기다 쓸게요. 감가 상각 비 감가 상각 누계액 분계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금액이 22만 5천 원이에요. 그 금액만큼 감가상각 누계액도 22만 5천 원이겠죠. 이렇게 첫 번째 년도. 두 번째 년도에도 똑같겠죠. 내용 연수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치 곱하기 내용 연수분의 1. 두 번째 년도도 22만 5천 원. 자, 여기가 좀 달라요. 뭐 좀 해보면 다 이해하는데, 얘는 22만 5천 원이면 왜 얘는 22만 5천 원이 아니라 요 금액에다가 요 금액을 더합니다. 그래서 45만 원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처음 하시면 잘 이해 못할 거니까. 아니 계속 감가상각비 22만 5천 원 분계는 똑같아요. 여기 봅시다. 매년 말에 하는 분계는 똑같아. 이렇게 22만 5천 원, 22만 5천 원. 다음 연도가 돼도 22만 5천 원, 22만 5천 원. 그렇게 4번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은 더해진단 말이에요. 계속. 세 번째 연도까지 갈까요? 세 번째 연도도 22만 5천 원이야. 그 여기다가 요걸 또 더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 67만 5천 원. 마지막 네 번째 연도도 또 22만 5천 원이겠죠? 비용은. 그 여기다 여기를 또 더해. 그러면 진짜로 딱 90만 원이 되는 거야. 자, 요거 왜 이렇게 변하는가? 요거를 설명을 할게요.
자,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요거 먼저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게 뭐냐? 기계장치죠. 기계장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재무상태표 줄여서 쓸게요. 처음에 샀을 때 기계장치가 얼마냐면, 100만원짜리였죠. 100만원 이렇게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여기 있는 거 여기도 갖다 적는 거죠.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첫 번째 연도에 얼마야? 22만 5천 원이야. 자, 100만 원에서 22만 5천 원을 뺀 이 금액 77만 5천 원을 장부 금액이라고 불러요. 표현도 잘 받아야 되겠네. 요 금액은 뭐라고 불러요? 원가 또는 취득 원가. 요 금액이 뭐야? 감가상각 누계액 요 금액. 요 금액을 장부 금액이라고 합니다. 장부 금액. 직접 빼지 않고 차감 항목을 쓴 이 금액. 그래서 두 번째 연도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저기 설명했듯이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이 45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빼는 게 45만 원이야. 그러면 100만 원에서 45만 원 뺐기 때문에 55만 원이 장부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4번을 하면 감가상각을 계속 누계액이 90이니까 진짜 딱 10만 원만 남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장부 금액.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요걸 먼저 보셔야 되겠네. 자,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시더라도 뒤에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건 간에 한번 딱 이제 수업을 다 끝까지 듣는 거야. 상식적으로 하면 이해될 수 있을랑가 모르겠는데. 자, 이게 이건 지금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잖아요. 이건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야. 비용이니까. 이거는 뭐야? 재무상태표잖아. 자산의 차감 항목. 그죠? 재무상태표 계정이에요. 자, 손익계산서 계정은 X1년도에 썼던 모든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에 관련된 이름은 X2년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가면 이상해지는 거야. 다 없어져 버려. 자, 보세요. 우리 회사가 손익계산서에 보고하는 거 주로 뭐예요? 수익이잖아요. 또는 뭐 비용이거나. 예를 들어서 올해 100만 원을 팔았어요. 보고했죠. 그럼 내년에 손익계산서를 또 그려야 되는데 이 손익계산서는 작년부터 올해까지를 하는 게 아니잖아. 1월 1일부터 12월 말 이렇게 1년씩만 보고하는 거예요. 작년에 100을 팔았어요. 그럼 이제 올해 계산할 때는 매출을 작년에 100을 깔고 여기다가 또 100을 하면 200이라고 보고하면 되겠어? 작년 것이 100이면 올해는 0원부터 시작해서 다시 시작을 해야지. 이해되시죠? 아니, 이해 안 되나? 장사하는 사람이 너 작년에 얼마 팔았냐? 100. 그 올해 얼마 팔았냐? 그런데 작년에 100 팔고 올해 100 팔았어. 200 이렇게 보고하면 되겠냐고. 작년에는 100이고 올해는 0원부터 출발해서 다시 100이라고 이렇게 해야지. 예?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의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은 뒤에 배워요. 집합손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다 사라집니다. 지금 이해 안 돼도 돼요? 그러니까 요 금액과 다음 연도 요 금액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각각의 비용으로 이렇게 다 잡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재무상태표 계정은요. X1년도의 자산과 부채와 자본은 X2년도로 그대로 다 넘어갑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내가 이제 올해 사업을 해가지고요. 1년 동안 열심히 팔고 돈이 100만 원 남았어요. 자, 그럼 이제 돈이 100만 원 있는 거지. 내년에 또 사업을 하는데 나는 현금이 0원이야 라고 출발하면 되겠어? 그 100을 갖고 거기다가 돈이 더해지고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200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고 하는 게 맞겠어요? 회계를 잘 몰라도. 아니, 내 돈이 작년에 벌 거 다 쓸 거 다 쓰고 100 남았는데 올해 얼마이냐 그러면 작년에 남은 이 돈 가지고 출발을 해야지. 예? 0원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하여간 이해 됐으면 좋겠는데. 손익계산 항목은 넘어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얘들은 금액이 계속 똑같은 거예요. 감가상각비가. 그러니까 정액법이지. 매년 같으니까. 근데 왜 감가상각 누계액은 계속 늘어나느냐? 자, 작년에 감가상각 누계액 이만큼 있었잖아요. 근데 올해 또 누계액이 또 생긴 거잖아. 22만 5천 원만큼. 그러니까 합쳐지는 거지. 계속 이렇게. 이해됐죠? 그래서 다 더해지는 게 맞아요. 자, 이게 이제 정액법의 감가상각 방법에다가 감가상각 비를 계산하는 방법, 그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왜 더해지는가. 그렇게 더해지니까 이거 이제 계속 더해져서 상각 누계액이 90이 되면 장부 금액은 딱 10만 원만 남게 되는 거죠. 내용 연수가 끝나는 시점이 되면. 자, 그리고 이제 이 방법은 요거를 이제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거 연 감가상각비예요. 1년 동안.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 자산을 꼭 1년 동안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렇게 있는데 자, 1년치를 볼게요. 여기가 1월 1일이고 여기가 12월 31일이야. 여기 자산은 아까 이게 뭐 얼마짜리냐? 100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짜리인데 내용 연수가 5년이니까 요거를 100만 원 빼기 잔존 가치가 10만 원 해가지고 곱하기 5분의 1 해서 22만 5천 원이 나온 건데 이거는 12달을 다 갖고 있었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산을 요쯤에서 산단 말이야. 그 요쯤에서 사면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쓴 거잖아. 다음 연도에는 뭐 12달 다 쓰니까 12달치가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3월 1일 날 자산을 처음 취득을 해요. 3월 1일 날 취득을 했는데 이걸 100만 원에 잔존가치 10만 원. 그래가지고 5분의 1 해가지고 22만 5천 원 해버리면 안 되는 거지. 이걸 12달치라니까. 그러면 월수를 계산해야 됩니다. 3월 1일이면 3월 달부터 내가 쓴 거죠. 그래서 3, 4, 5, 6, 7, 8, 9, 10, 11, 12, 12달 쓴 거죠. 10달 쓴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온 이 금액에다가 곱하기 12분의 몇 개월? 10개월을 가지고 썼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이건 연감가상각비니까. 기중에 취득을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여기가 좀 줄겠죠. 187, 520 정도 되네요. 이렇게 연도 중에 취득을 하면 그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취득하면 3월 갖고 있었죠. 3월 달은 31일까지 있죠. 3월 1일 날 취득하건 3월 31일 날 취득하건 그 달이 하루라도 들어있죠. 이제 일수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365분에 여기가 365일 중에 날짜를 세는 게 아니라 월수로 생각을 해요. 월수. 3월 1일에 취득했건 3월 31일에 취득했건 딱 하루라도 깨있으면 그 달을 다 넣어요. 그러니까 2월 28일 날 만약에 내가 취득을 했죠. 그러면 이 값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100만 원 빼기 10만 원에 곱하기 내용 연수가 5분의 1이죠. 5분의 1인데 몇 개월 갖고 있었니? 6월달 하루라도 갖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12분의 11개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책이 없는 얘기인데 지금 이 나온 값은 1년치니까 혹시 첫 해에 연도 중에 취득을 하게 되면 월할 상각을 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정률법 보겠습니다. 정률법은 자산의 내용 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이 매기간 감소한대요. 정률이라는 얘기는 율이 뭐예요? 퍼센트죠. 그러니까 매년 동일한 퍼센트로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정률법의 계산식 볼게요. 자, 얘도 연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좀 앞머리가 다르죠. 미상각 잔액, 미상각 잔액 곱하기 정률 이렇게 돼 있네. 정률은 이제 퍼센트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연 감가상각비고요. 미상각 잔액의 뜻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즉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이야. 처음에 100만 원짜리면 한 번도 상각한 적 없잖아요. 그럼 100만 원이야. 근데 100만 원짜리 한 번 상각을 20만 원 했어요. 그럼 미상각 잔액이 얼마겠어? 80만 원인 거지. 그래서 이걸 다르게 쓰면 표현은 이게 맞고요. 취득 원가 또는 원가에서 한 번도 상각한 적이 없으면 이 금액인데 감가상각을 한 적이 있어.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라고도 볼 수 있네요. 이런 표현 잘 안 쓰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100만 원짜리인데 한 번도 상각한 적이 없다니까? 그럼 그것이 이게 미상각 잔액이야. 근데 첫 번째 년도 20만 원 상각했어요. 그럼 그만큼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는 거지. 그럼 80인 거지. 요걸 미상각 잔액 곱하기 정률이고요. 자, 그럼 이제 정률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써 있는데 몰라도 되는 얘기인데 잘 보세요. 정률은 계산하는데 1 마이너스 n 루트 취득 원가 또는 원가 분의 잔존 가치예요. 자, 여기 이제 정률을 계산하는 식이야. 여기 n이 뭐냐면 내용 연수야. 그러면 여기 이렇게 계산 한번 해볼게. 1 마이너스 내용 연수 4년 4루트 취득 원가 100만 원짜리 100만 원 분의 잔존 가치 10만 원. 이렇게. 이거 계산해봐. 얼마인지.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데? 4루트? 머리 아프죠? 이건 뭐 계산기 줘도 못하겠죠. 공학용 계산기 있어도 4루트를 못 만들잖아. 그래서 그건 계산식이 이렇다는 것만 보시고 시험에서는 정률이 얼마인지 알려줘요. 이걸 계산하라고 우리가 지금 수학 시간도 아니고 그냥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감가상각비 계산해 볼게요. 1년 첫 번째 연도에 1년도 말에 첫 번째 연도에 사례 보시면 취득원가 100만 원짜리고 잔존 가치가 10만 원이에요. 내용 연수 4년이야. 첫 번째 연도 미상각 잔액은 얼마겠어요? 100만 원이잖아. 한 번도 상각한 적이 없으니까. 곱하기 0.438 이렇게 알려줬네요. 그 0.438은 지금 여기 계산식 그대로 집어넣어서 나오는데 한없이 나갑니다. 그냥. 끝이 없어. 그냥 여기 자르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연도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B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볼게요. 감가상각 누계액. 첫 번째 년도는 43만 8천 원입니다. 정률법하고 비교해보면 같은 계산 구조인데 정률법은 첫 번째 년도 얼마 나왔어요? 22만 5천 원 나왔잖아요. 얘가 좀 크죠? 예? 어떻게 기억하셔야 돼? 정률법이 첫 번째 년도에 감가상각비가 훨씬 크게 나와요. 정액법에 비해서. 정액법은 매년 동일하고 얘는 처음에 컸다가 작아집니다. 이제. 자, 요만큼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될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에서 이건 손익계산서 비용, 이건 자산의 차감 항목. 그러면 요걸 뺀 이 금액을 보고 장부 금액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되는 거잖아요. 좀 이따 갈까? 금액을 빼면 56만 2천 원. 두 번째 년도 미상각 잔액을 계산할게요. 100만 원인데 이미 상각을 한 적 있잖아, 이거. 이걸 빼는 거예요. 그 자산 밑에 이렇게 붙을 거니까 여기 한번 보고 지웁시다. 자, 기계장치라고 하고. 자, 기계장치 100만 원인데 1년도 말에 감가상각을 했잖아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부터? 43만 8천 원 붙잖아. 이렇게. 그죠? 요걸 뺀 거를 장부 금액이라고 하니까 56만 2천 원. 이렇게. 1년도가 지나면. 그리고 이제 미상각 잔액은 뭐야? 이만큼 상각했잖아. 이거겠죠. 56만 2천 원. 여기를 다시 빼요. 43만 8천 원을 빼. 이게 미상각 잔액이니까. 곱하기 정률 0.438. 그러면 두 번째 년도는 좀 줄어서 246 156원이 돼요.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은 여기에다가 이걸 더하는 거예요. 여기 붙을 거니까. 합치면 684 156. 그럼 여기가 이제 438에다가 여기 누계액, 요 금액까지가 같이 누계액이니까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이니까 붙어져서 여기가 684 156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장부 금액은 점점 줄어드네요. 315 844. 세 번째 년도 갈게요. 100만 원에서 지금까지 상각한 게 얼마야? 요거 한번 상각하고 요거 한번 상각한 거죠. 그것이 더해진 게 이거잖아. 바로 요거 빼도 되는 거예요. 684 156 곱하기 0.438. 여기까지만 내려갑시다. 그러면 13만 8,339. 요만큼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는 요 금액에다가 요게 더 더해져. 그러면 여기는 822 495. 여기서 이걸 뺀 게 장부 금액으로 보고 되겠죠. 177 505. 쭉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가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정률법에서 뭐 2년차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십시오. 그러면 미상각 잔액을 계산해야 되니까 취득원가에서 그 전까지 감가상각했던 금액의 누계를 빼고 거기다가 정률을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 감가상각비니까 곱하기 취득이 연도 중이면 12분의 취득한 날짜부터 월수를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 거의 이제 현실에서는 정액법 또는 정률법을 많이 씁니다. 생산량 비례법은 뭐 광업회사 정도에서는 쓰는 거니까 계산 구조만 받으시면 되겠네요. 자, 자산의 예상 조업도 또는 예상 생산량에 근거해서 감가상각을 합니다. 자, 감가상각은 이제 비용으로 인식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걸 왜 매년 동일한 금액, 동일한 퍼센트로만 상각을 하느냐. 비용을, 기계를 많이 돌려가지고 물건을 많이 쓰면 그만큼의 용역 잠재력이 많이 소모되니까 그때 비용이 많고 물건을 적게 만들면 좀 적게 나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니? 그런 얘기예요. 이 방법이 다른 방법에 비해서 수익과 비용 대응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생산량 비례법 볼게요. 생산량에 비례해서 생각합시다. 즉 꼭 생산량만 아니라 뭐 기계 작업 시간이 많으면 이것도 연 감가상각비는 앞머리 봐주셔야 돼요. 저거하고 달라요. 정액법하고 똑같아요.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빼시고 이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죠. 잔존 가치를 뺀 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인데 요거를 내용연수분의 1이 아니라 너는 저 기계장치를 사가지고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총 추정하는 생산량이 얼마인지 총 추정 생산량
얼마나 물건을 만들 것 같냐, 뭐 또는 뭐 총 기계 작업 시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총 추정 생산량이 정해졌는데 추정을 했는데 올해 몇 개가 실제로 단기에 실제 생산량이 몇 개냐. 그러니까 이거는 결정이 됐고 올해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게 커지면 비용이 커지고 작게 생산하면 작아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생산량 비례법입니다. 사례 보겠습니다. 취득원가 100만 원짜리 X1년도에 100만 원짜리 잔존가치 빼줘야 되겠죠? 잔존가치는 10만 원짜리입니다. 이용연수는 4년인데 필요가 없고 정액법이면 4분의 1 하지만 얘는 생산량 비례법을 쓴대. 그러면 총 추정 생산량을 찾아요. 자, 1000개로 추정이 됩니다. 1000개. 자, 근데 올해 첫 번째 년도에 얼마를 실제 생산했냐? 400개 생산했대요. 그러면 여기는 감가상각비는 36만 원. 그만큼 감가상각 누계액도 36만 원. 100만 원에서 이걸 뺀 게 장부금액. 두 번째 년도. X2년 100만 원. 앞머리 똑같겠죠. 총 추정 생산량은 1000개. 그런데 두 번째 연도에는 300개를 만들었어요. 300개 생산했네. 그리고 금액이 좀 줄어들겠죠. 27만 원. 감가상각비 27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27만 원이지만 이 누계액은 여기다 붙는 거지 이제. 2월 될 거니까. 합쳐서 63만 원 이렇게. 나머지 똑같아요. 구조만 봐두시면 되겠고. 계산 구조는 이렇고 시험에 나오면 정액법으로 계산하시고 정률법으로 계산하시고 뭐 생산량 비례법은 뭐 거의 나온 적 없는데 이제 차이점을 알아야 되겠죠. 얘하고는 비교를 못 하고요. 정액법하고 정률법을 비교해서 정액법이 초기에 금액이 더 작아요. 아까 봤잖아. 22만 5천 원. 정률법은 일단 초기에 크고 점점 작아져요. 이렇게. 정액법은 매년 이렇게 동일하고. 그 비교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형자산 제거. 제거 뭐야? 내다 판단 얘기죠. 유형자산을 취득을 해서 이제 차변에 뭐 차량 운반고 100, 현금 주고 100. 그 매년 말에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이렇게 해서 이제 감가상각비 20, 감가상각 누계액 20 이렇게 쭉 하고 있다가 언젠가는 이 자산이 내다 팔게 될 때가 있죠. 원래 내다 파는 자산은 아닌데, 예? 영원히 갖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이 자산을 쓰다가 이제 처분하거나 영구적으로 폐기해서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뭐 쓰다가 이제 5년 됐는데 뭐 새 기계로 대체한다든지 일단 내다 팔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내다 팔았으니까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시켜야 됩니다. 지금 잡혀 있잖아. 이게 기계장 차량 운반고라고 잡혀 있죠. 이걸 제거해야 돼. 제거하는데 유형자산의 폐기와 또는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은 어떻게 비교하라고 그러냐면 처분 금액과 지금 뭐야? 내다 팔 때 받을 수 있는 돈이죠. 처분 금액과 장부 금액을 비교합니다. 장부 금액. 이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급수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분계인데요. 자, 지금 요 차량이 요쯤에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취득했죠? 100원에. 1년 상각을 했어요. 그럼 얘 장부 금액이 얼마짜리야? 요거 빼야 되겠지. 이렇게 보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차 밑에 차량 100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 20 빼가지고 80이잖아요. 이렇게. 여기 장부 금액이야. 자, 처분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장부 금액이 80이고 처분 금액이 90이야. 그럼 이익 난 거죠. 이때 쓰는 이름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입니다. 근데 장부 금액이 80인데 이걸 70에 팔아.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는 거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당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게 바로 유형자산 처분이 처분 손실이야. 즉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말이네요. 처분 시점에 유형자산의 원가와 그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장부에서 제거시킵니다. 그 말. 원가와 감가상각 누계액.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요쯤에 와 있다 칩시다. 요거 지금 처분을 90만 원에 하는데 딱 한 번 하고 요 상태에 있대. 요 상태에 있는 차를 내다 파는데 90을 받아요. 그 돈을 이제 90 받았다 칩시다. 현금으로 90 받네요. 돈 들어왔죠? 그럼 이제 보내야 되는데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을 비교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장부 금액이 80이니까 여기다가 차량을 80을 빼고 내다 팔고 이익 받습니다. 10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아, 이해가 안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뭘 빼래요? 차를 샀을 때 분계를 잘 봐봐요. 차를 사왔을 때 차량이 왼쪽에 잡혀 있잖아요. 이건 손익계산서.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오른쪽에 잡혀 있잖아. 근데 딸랑 차만 80 딱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부에서? 요쪽만 80 줄어들고 여기 20, 여기 20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차량을 취득했을 때 요렇게 잡혀 있고 이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죠. 매년 감가상각을 했을 때 누계액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걸 뺀 게 장부 금액이라고요. 그래서 장부 금액을 제거하려면 이쪽에 있는 걸 이리 빼고 이쪽에 있는 걸 이리 빼야 되는 거야. 그래야 장부에서 깨끗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이리 100을 빼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20을 이렇게 빼면 이렇게 하는 거죠. 차량을 왼쪽에 잡혀있는 차를 100을 오른쪽으로 빼버리고요. 감가상각 누계액 오른쪽에 있는 거죠. 이쪽으로 빼. 감가상각 누계액 20. 그러면 진짜 양쪽에 숫자가 이제 장부에 있는 이게 다 없어진 거고 이 숫자 잘 봐봐요. 순액으로 딱 보면 80만 원이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것이 돼요. 즉 장부 금액을 내보낸 것이 돼. 즉 장부 금액을 제거시키려면 차량의 취득 원가가 이쪽에 잡혀 있으니까 이렇게 빼서 장부에서 제거하고 딸린 식구인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쪽에 잡혀 있으니까 이렇게 빼서 제거하고 그러면 깨끗하게 장부 금액을 제거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급수처럼 어려워하는 거 이렇게 분개하셔야 된다고. 저기 100에 20 붙어서 80이라고 해서 차를 80만 빼는 게 아니라 80만 빼버리면 여기가 80이 이렇게 빠지니까 여기가 20 남고 여기도 20 계속 남아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전부 다를 제거시키는 거예요. 이게 유형자산의 원가 뺐어요. 이렇게 그것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장부에서 제거시키는 회계 처리를 하고 그 금액이 얼마야? 양쪽으로 딱 제거된 금액이 지우면 장부 금액 80과 처분 금액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게 팔았으면 처분이, 싸게 팔았으면 처분 손실 이렇게 합니다. 이 분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분계는 순서만 잘 지키시면 돼요. 별로 어려운 분계 아니니까. 보세요. 사례 하나만 보고 할게요. 자, 감가상각이 완료된 비품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 취득을 했을 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처음에 취득을 했을 때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 비품을 샀나 봐. 비품이 취득 원가 110만 원짜리네요. 이렇게 현금 주고 샀건 뭘로 좀 샀겠죠? 110만 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비품을 쓰면서 매년 감가상각을 할 거야. 1년도 말, 뭐 2년도 말 이렇게 감가상각비. 여기로 보면 지금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이나 붙어 있다는 얘기는 좀 숫자를 20만 원 가상으로 해볼게. 자, 1년도에 이렇게 했다 칩시다. 그럼 이제 110 밑에 20 딱 빼서 붙었겠죠? 이건데 2년 말, 3년 말, 4년 말, 5년 말 이렇게 5번 해봐. 이것이 5번씩 이렇게 하면 재무상태표에 비품은 110인데요. 자, 1년도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20 붙었고요. 그래서 여기가 90만 원 있고요. 자, 2년도에 이 분계를 한 번 더 하면 여기가 40 붙고요. 40을 뺐으니까 70만 원 이렇게 있고, 자, 3년도에 또 한 번 하면 60이 되고, 여기는 50이 되고, 여기는 이제 80이 되고, 여기는 30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하면 여기는 빼는 게 100이 되고, 여기는 10이 딱 남는 거야.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자산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만 원 붙어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이 분계가 5번 다 있고, 요거는 계속 이어진다고 그랬어요. 요쪽에 쌓인 금액이 100인 거예요,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이. 재무상태표 계정 계속 끌고 가요. 비품과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있어요, 이제. 요걸 내다 팔아. 자, 분계 잘 봐요. 내다 팝니다. 그러면 비품이 여기 잡혀 있잖아. 이거 장부에서 다 제거시켜야 되니까 분계 첫 번째 순서에 비품의 취득 원가를 제거시킵니다. 여기 분계 첫 번째 순서예요. 지금 잘 암기하세요. 분계 멋대로 하지 말고 순서 1번 취득 원가를 제거하세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얘에 딸린 식구가 있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서 이리 빼. 누계액이 100만 원 붙어 있더래요. 자, 두 번째 분개해야 될 순서에 이 자산에 딸린 식구인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거시킵니다. 자, 이 두 분개를 하고 나면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거냐면 장부가액을 제거한 것이 돼요.
제거했잖아. 장부에서 다 지워버렸잖아. 장부가액 얼마짜리인데 100에서 10을 뺀 100을 뺀 10만 원짜리인 거예요. 10만 원짜리가 이제 날라갔어요. 오른쪽으로. 그잖아. 순액으로 다 만들어봐. 계정 과목 둘 다 없애버렸고 지금 10만 원의 장부가액이 날라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세 번째 하는 게 돈 받은 내역을 써요. 돈 뭘로 받았냐? 이게 뭐야? 이게 처분가액이잖아. 예? 세 번째는 처분가액을 씁니다. 얼마에 팔았냐면 20만 원에 팔았어요. 현금 받았네요. 여기다 현금 쓰면 되지 이제. 현금 20만 원. 다 한 거야. 그럼 이제 양쪽을 채워야 돼. 요거 이제 분개가 쉬우니까 날아가는 게 얼마짜리라고? 10만 원짜리가 날아가고 돈 20만 원 들어왔으니까 비싸게 판 거잖아요. 어? 비싸게 팔았으면 이익이 생기겠지. 여기가 부족하잖아. 그래서 네 번째가 이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10만 원을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대차가 딱 떨어져요. 그쵸? 그래서 분개를, 유형자산을 대답할 때 분개 순서를 지키시는 게 가장 편해요. 첫 번째, 취득 원가를 제거시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딸린 19에 이 번호 바로 밑에 번호 쓰시는 거예요. 실기할 때. 이 비품이 212번이니까 요거는 몇 번이겠어? 213번을 써야지. 예? 213번. 그럼 이제 장부가액 제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돈 받은 내역을 먼저 써요. 이렇게. 현금 받았으면 현금. 나중에 받기로 했으면 뭐, 뒤에 배우 있죠? 미수금. 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양쪽을 채워. 이쪽이 부족하구나. 이쪽에는 수익. 유형자산 처분이. 혹시 이쪽이 부족하면 비용. 유형자산 처분 손실에서 양쪽을 딱 채우시는 게 유형자산을 제거하는 회계처리입니다. 여러분 급수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분계 중에 하나니까 순서 잘 지켜서 하시고. 자, 이번에는 무형자산 갈게요. 무형자산의 뜻을 보시면요. 무형자산이란 이제 형체가 없다는 얘기죠.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해 임대, 빌려주거나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갖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유형자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형체가 없어. 그러니까 무형자산인 거지. 자, 물리적인 형체가 없는데 시험을 위해서는 이 정도 글씨만 보면 되겠네요. 식별이 가능하대요. 여기 형체가 없는데 어떻게 식별이 가능하냐? 그냥 그렇다 보시면 돼. 여기서는 분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리 가능. 자세한 내용은 더 윗급수로 가서 보시면 되겠고, 분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 형체가 안 보이는 이 자산이 더 윗급수가 다시 자세히 배울 텐데 뜯어가지고 기업의 다른 자산으로부터 뜯어서 남한테 빌려줄 수도 있고 내다 팔 수도 있고 이런 걸 보고 분리가 가능하다는 걸 보고 식별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자산이 되려면 나만 써야 되는 거죠. 남도 쓰는데 무슨 자산이냐 그게. 통제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돼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없으면 자산이 아닌 거지.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거죠. 이게 나이키잖아요. 이게 상표권이에요. 이게 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으니까 이걸 붙이면 신발값이 비싸지잖아. 그리고 이거 나만 써야지. 남들도 다 쓰면 이게 내게 아니지. 그리고 식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 상표권을 이렇게 남한테 빌려주고 돈을 받을 수도 있고 뭐 남한테 내다 팔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급수에서는 무형자산의 종류 정도만 보면 돼요. 이름만. 뭐 객관식에서 실기는 거의 나온 거 없고, 객관식에서 다음 중 이게 무슨 자산이냐 이렇게 고르라고 할 때 그냥 이름만 봐두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영업권부터 볼게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윗급수 올라가서 하시면 되겠고, 윗급수도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요. 자, 영업권이 뭔가 읽어볼게요. 개별적으로 식별해서 별도로 인식할 수 없어요. 이것도 이상하지. 분명히 여기는 식별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얘 또 식별이 안 된대. 그건 이제 윗급수 가서 보시면 알아요. 얘만 식별이 안 돼. 나머지 다 되는데 식별할 수 없고, 사업 결합으로 획득한 그 밖의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미래 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는 자산. 즉 이 영업권은 쉽게 말하면 다른 회사 거를 이렇게 통째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회사를 사는데 그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돈만 딱 주면 되는데 돈을 추가로 더 달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인식해서 기록할 수가 없는 것들. 쉽게 말하면 권리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 정도만.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취득자가 개별적으로 식별해서 별도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자산으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하고 지불한 금액. 쉽게 말하면 그냥 내가 어떤 가게를 하나 이렇게 얻어야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오랫동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가게를 통째로 살려면 뭐 보증금 얼마에 직기비품 1억만 딱 주면 되는데 내가 돌았니? 왜 10년 전부터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너한테 딱 1억만 받고 팔겠어? 여기다가 권리금을 얹어달라. 알파.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내가 돈을 더 주면서 돈을 1억에다가 알파를 더 줬는데 여기 적을 수 있는 자산은 자산의 종류를 쭉 보면 1억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추가로 이거 더 준 돈은 뭐라고 해야 돼? 권리금인 거지. 이게 바로 회사로 따지면 영업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만 받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 일정한 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특허권이나 뭐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상호권 등을 산업재산권이라고 하고요. 개발비가 자주 나오는데 개발비는 비용이 아니에요. 비자가 붙었다고 다 비용이 아닌 거지. 개발비는 자산입니다. 무형의 자산. 읽어볼게요. 제조 비법, 공식, 모델, 디자인 및 시작품 등의 개발과 관련해서 발생한 비용인데 그러니까 돈을 썼다는 거지. 현금이 지출이 됐는데 개발하려고 돈을 열심히 썼어요. 근데 이걸 개발비로 쓰려면 이게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즉, 쓴 돈이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돈 썼더니 그 다음에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그러면 무형자산이라는 개발비를 쓰고 그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돈 나갔죠. 그냥 연구비, 비용 처리하는 거야. 경상개발비 이렇게 다 윗급수에 가서 봅시다. 그 다음에 이 급여의 경우는 경상개발비로 해서 다 비용 처리하십시오. 그 다음 무형자산 나머지가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뭐 있죠? 뭐 교촌, 뭐 요즘에는 뭐 교촌 치킨? 교촌 치킨 하려면 그냥 할 수 있나? 네가 돼. 그 회사한테 돈 달래 회사가. 그게 뭐야? 그게 프랜차이즈 비용이죠. 무형의 자산인 거예요. 나만 쓰는 거잖아. 내가 이 동네에다 교촌 치킨을 차렸는데 바로 옆집에 교촌 치킨 또 들어오면 안 되지. 예? 그럼 뭐하러 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급수에서는 무형자산의 이름만 보시면 돼요. 영어권, 개발비, 뭐 산업재산권. 혹시 이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면 개적과목 조례등록을 이렇게 눌러놓고 시험을 볼 수 있는 거니까 예?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취득 원가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것도 자산이니까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간 여러 가지 돈을 다 합칩니다.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 원가는 구입 가격에다가 자산을 의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들어간 관련 원가를 모두 다 더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산, 이게 대원칙이죠. 어떤 자산을 취득하는데 돈이 나갔는데, 예? 그 취득 원가, 이제 구입 가격에다가 여러 가지 이 자산을 취득하는데 직접 관련된 부대 비용이 있으면 다 더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잖아. 딱 예외가 하나 있죠. 예외가 하나 있는데, 뭐야? 더하지 않는 거.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더하지 않고 그냥 비용 처리하는 거죠. 그 정도만 받으시면 되겠네요. 그것도 옛날에 더했는데 예외예요. 자, 그 다음에 사례 하나 봅시다. 거의 나온 적 없습니다. 최반명 시절부터 특허권을 삽니다. 현금 100만 원 줬어요. 그럼 특허권 샀다니까 차변에 특허권, 무형자산 100만 원. 현금 100만 원. 이렇게 하면 끝날 겁니다. 그런데 등록 비용이 현금으로 나가요. 추가로 현금이 5만 원 더 나갔네요. 뭐라고 했어요? 등록비가 아니라 자산을 취득한 때 발생하는 직접적인 관련된 원가니까 더합니다. 2번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비용이 50만 원이 현금으로 나갔어요. 자, 자산 처리하래. 현금이 나갔는데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비용인데 자산 처리하시래요. 그 뭘 하라는 거죠? 개발비라고 하라는 얘기죠. 개발비 50만 원. 이 정도만 받으시면 되겠네요. 무형자산은 뭐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비유동자산의 제일 끝이죠. 유동자산은 아니 비유동자산 정리하셔야 되겠죠. 다? 첫 번째가 유형자산 이게 이제 등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방금 봤던 무형자산 여기 하나 빼먹었구나. 투자자산 예? 투자, 유형, 무형자산. 자, 유동자산도 아니고 비유동자산 중에 투자, 유형, 무형도 아니야. 그럼 나머지 거 다 잡아가지고 기타 비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것들 볼게요. 보증금이라고 있네요. 자, 이제 윗줄부터 볼게. 기타 비유동자산은 비유동자산 중에 그 유동자산도 아니고 나머지야. 그럼 비유동자산인데 투자도 아니고 유형도 아니고 무형도 아닌 나머지 잡다한 것들을 다 묶어서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보고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가 보증금인데 임차보증금. 보증금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일상에서. 자, 임차는 뭐냐면 내가 저기 가게에 새들어 살기 위해서 이제 가게가 있어요. 여기 가게에 내가 장사를 해야 되겠어요? 그럼 이 주인이 그냥 바로 월세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보증금 내라는 거지.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그때 임차, 내가 빌리고 준 돈이에요.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해주고 받는 돈이야. 임대보증금. 요것만 구분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타인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쓰기 위해서 지급한 돈. 그러니까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자, 그래서 이제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1억 줍니다. 현금 줬죠.
이게 지금 자산인데 1년 이내에 현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영업 끝날 때까지 계속 묶어놔야 되는 돈이니까. 투자 목적도 아니잖아. 집주인이 나갈 때 1억에다 이자 붙여주는 것도 아니지. 예? 그래서 쓰는 이름이 이제 기타의 임차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1억. 이건 자산이에요. 이런 기타 비교적 할 때. 집주인 입장을 볼게요. 집주인은 1억을 받아놨네요. 현금 1억. 근데 얘가 나가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쓰는 이름이 임대보증금이야. 그러니까 얘는 부채인 거지. 임대보증금 1억 부채. 요거 이름만 구분 잘 하시면 돼요. 사례 있죠. 사무실 임대차 계약 체결했는데 임차 보증금 2천만 원이 당좌 수표로 나가요. 그러면 임차 보증금 2천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나의 당좌 예금에서 나갑니다. 당좌 예금을 빼버리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거 전세권. 이게 월세 계약이 아니라 전세로 살라고 돈 준 거.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권리로서 전세 계약에 따라 주는 거. 그러니까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하면 임차 보증금이고, 뭐 집 들어가 살 때 뭐 전세 얼마 이렇게 하면 돈 주고 전세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신전화 가입권. 이런 건 요즘에 안 보이는데요. 특정 전신전화를 소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그 권리를 얻기 위해서 지급된 설치비. 전신전화 가입권. 예전에는 전화기 놓을 때 이렇게 보증금 내고 이렇게 했어요. 요즘 전화기 놓는데 뭐 보증금 내는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장기 매출 채권 볼게요. 매출 채권 배우셨죠? 매출 채권에는 종류가 두 개가 있잖아요. 외상 매출금 그리고 받으름. 자, 이 이름을 쓰려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했었고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할 수 있는 권리, 어음상의 권리. 이때 쓰는 게 매출 채권인데 길어요, 이게.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거의 현실에서 나올 일 없는데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 이렇게 건너뛰고 그럼 여기다 이제 장기만 다 붙이면 돼요. 장기 외상 매출금, 장기 받으러. 거의 뭐 출제될 일이 없습니다. 이름도 어렵은 거 아니잖아요. 기간 보고 장기만 붙이면 되는 거니까. 장기 외상 매출금이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인데 즉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팔았어요. 근데 그 대금을 못 받았는데 언제까지는 받아요? 보고기간 종료부터 1년 이후에 받아요. 이게 장기 외상 매출금. 사례 보겠습니다. 별 내용 없네요. 똑같아요. 상품 20만 원을 매출했어요. 상품 매출 수익 잡고요. 돈 받습니다. 10만 원은 자기 합수표 받았죠. 통화 대형 증권이니까 현금 10만 원 이렇게 잡고 나머지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 받기로 했어요. 상거래죠. 이후죠. 장기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장기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한대. 이제 이렇게 잡혀있다가 보고기간 종료부터 1년 이후에 돌아오면 외상 매출금 없애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장기 외상 매출금 없애고 현금 받고 사라지게 된다. 그 다음에 장기 받으러.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권리인데 그 지급 기일이 보고기간 종료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해요. 현실성 없다고 했죠. 물건을 여기서 팔았는데 어음을 받았어요. 장기 받으러움이 되려면 여기 1년도 12달을 다 기다리고 앞으로 기다리고 뒤로 기다려야 돼. 이렇게 하면 누가 물건 팔겠니? 이론적으로만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자격시험에서 혹시 어음을 받았는데 보통은 만기가 뭐 얼마 남았다 다 알려줘야 되죠. 만기 안 가르쳐주면 그냥 단기라고 가정하고 푸시면 돼요. 자, 사례 보겠습니다. 상품 40만 원 매출했는데 자, 상품 매출 40만 원 잡고요. 돈 받습니다. 1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현금 10만 원. 나머지는 동전 발행 약속금 받았어요. 상거래죠. 받으러움인데 만기가 2년이래. 그럼 여기다 장기를 붙이면 되죠. 장기 받을 어음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30만 원. 별거 없잖아. 장기만 붙이면 되는 거니까. 자, 장기 받으러움이 만기가 됐습니다. 보통예금 계좌에 들어옵니다. 보통예금에 돈 찍습니다. 30만 원. 그리고 또 잡혔던 거 장기 줄여서 쓸게요. 받으러움 30만 원 빼버리면 생겼다가 없어지겠네. 뭐 이걸 또 뭐 배세양도 할 수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장기 미수금. 자, 미수금은 이제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권이죠. 근데 기간이 길어. 그럼 장기 미수금인 거지.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후에 받는데
상거래와 관련되지 않은 채권.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인데 보고인 종료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해요. 미수금에서 배웠던 얘기가 똑같아요. 장기, 기간이 길어. 업무용 건물을 취득원가 50만 원짜리입니다. 이제 유형자산 배웠으니까 이미 건물을 사가지고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언제 샀는지 모르겠지만 건물 있는데 요거를 내다 팔아. 40만 원에. 자, 지금 이제 우리는 얘는 항상 뭐가 붙어요? 딸린 식구가 붙어 있잖아요. 이 문제는 그냥 미수금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게 없는데 일단 건물 빼요. 50만 원짜리. 그럼 보통이라면 얘 상각 누계 붙어 있었겠죠. 이쪽에 요걸 빼. 없으니까 놔두고 여기서는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제거하는 거예요. 그럼 장부가액 제거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돈 받아. 자, 2년 후에 받기로 했어. 얼마에 파냐면 40만 원에 팔아요.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2년 후에. 여기 건물 파는 게 상거래가 아니지. 그러니까 미수금인데 장기를 붙여요. 장기 미수금. 금액은 얼마 받습니까? 40만 원. 자, 50짜리 날라가고 40 들었죠? 나간 것보다 돈이 적게 들었네요. 손해 났잖아. 유형자산. 뭐라고요? 처분 손실이라고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